저는 자폐성 장애를 가진 송상윤 청년의 어머니 남영입니다. 2006년부터 한국자폐인사랑협회에서 운영위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자립을 위한 부모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장애를 가진 아들을 낳고 길러 30살 성인으로 성장하기까지 지나온 저희 모자의 경험을 토대로 장애를 가진 자녀의 자립을 위한 부모의 역할에 대해 정리해서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각 사람이 다르듯이 장애를 가진 각 사람들, 가정들 또한 다르니 들으시는 여러분들의 처한 상황에 따라 제 경험을 비추어 계획을 세우시고 실행하시는 데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자립이란 뭘까요? 스스로 자설립, 즉 스스로 서기입니다. 사람은 태어나서 시간이 지나면 스스로 서고 걷고 뛰며 생활합니다. 발달장애인들은 이 일을 스스로 할 때 순서가 바뀌기도 하고 매우 많은 시간이 걸리기도 합니다. 발달장애를 가진 사람은 평생에 거쳐 천천히 발달을 하는 사람이라 함께하는 사람도 항상 천천히라는 단어를 염두에 두고 발걸음을 맞춰야 합니다. 여기서 저는 천천히의 의미를 다시 새깁니다. 요즘 TV에서 보니 자녀를 금쪽이라고 부르더군요. 금쪽 같은 내 아이가 장애를 갖고 태어나거나 키우다 보니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는 정말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부정도 해보고 소위 말하는 정상으로 만들기 위해 헛고생도 정말 많이 하고 헛돈을 정말 많이 쓰기도 합니다. 하지만 도저히 바꿀 수 없는 현실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때 비로소 어떻게 양육을 하고 교육을 할지 고민이 시작이 됩니다. 정신없이 유아원, 유치원, 초등학교와 치료기관에 보내고 적응하기 위해 애쓰다 보면 어느새 아이는 훌쩍 자라서 초, 중, 고교를 거쳐 20살이 됩니다. 학교라는 울타리 안에서 안전하게 보호받던 아이는 성인이 되어 사회로 나가야 하고 다시 부모가 모든 것을 책임지는 상황을 마주합니다. 이제 부모는 본격적으로 아이의 스스로 서기와 내가 없는 세상에서 살 아이의 현실이 눈앞에 다가와 당황하게 됩니다. 저 역시 한 사람 어머니로서 이 모든 과정을 아프게 지나왔습니다. 제 아들 송상윤 님은 올해 30살이 되었습니다. 지난 30년은 100년처럼 길게 여겨지고 참 많은 일을 아들과 함께 해왔으나 아쉬움 또한 정말 큽니다. 성인이 될 20살을 목표 삼아 그와 저의 자립을 꿈꾸며 노력했지만 정작 20살이 되어 세상으로 나가려 하니 진정한 사회적 자립은 출발도 못했다는 뼈아픈 자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해도 안 되는 일은 여전히 안 되는 것으로 남아있지만 노력을 기울인 결과는 천천히 나타나고 앞으로도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오늘도 아들의 자립을 희망하며 노력을 이어갑니다. 생애 주기로 보면 자립에도 연령대에 따른 순서와 단계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 아들의 지난 30년을 바탕으로 이 시간에는 저와 저희 가정이 어떻게 단계별로 아들의 자립을 준비했나 하는 경험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한 사람의 자립을 위해 필요한 준비를 항목별로 정리해 봤습니다. 각 항목별로 설명해 드린 후 아들과 더불어 살며 정한 대원칙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상생활 자립 준비, 그리고 사회적 자립 준비와 부모로부터의 독립, 부모 사후의 자립 준비 등의 순서로 제 경험을 정리해 봤습니다. 보편적으로 한 사람이 살기 위해 필요한 조건에는 의식주라는 큰 항목이 있기 때문에 의식주를 중심 축에 놓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일상생활과 일과라는 항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저는 부제를 3살 버른 80까지 간다라고 붙였습니다. 여기에서 핵심 단어는 일과, 즉 루틴 만들기와 참여입니다. 흔히 루틴이라고 말하는 반복적 일과는 아이와 어른이 함께 할 수 있는 놀이 일과와 집안 일과가 될 수 있고,
더 발전하면 사회생활의 일과가 됩니다. 명확하고 작은 단계로 이루어져 있고 반복되며 스토리가 있는 과정입니다. 네, 일과가 잘 짜여 있다 이런 말씀 하시지요? 그 일과 맞습니다. 그렇다면 일과 또는 루틴은 어떻게 만들까요? 먼저 이야기를 만들어낼 만한 일련의 연속적이며 분명하며 작은 단계로 구성합니다. 여러 번 다시 시작하고 여러 번 반복하면서 아이가 즐겁게 각 단계들을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아이와 어른이 함께 참여해 서로 정해진 일과 안에서 파트너가 됩니다. 반복해서 정해진 루틴에 새로운 단계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생활 루틴과 놀이 루틴을 일상에서 확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얼핏 들어서는 이해하기 힘들지만 생활 속에서 많이 쓰는 일과의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서 양치질이나 상차리기, 세수, 옷 입기처럼 매일 규칙적으로 반복하는 생활 습관이라 생각하시는 편이 가장 쉽게 이해하는 방법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루 24시간 속에 여러 루틴을 잘 쪼개서 채우면 하루가 알차게 되고 그 하루하루가 모여서 일생을 이룬다.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유년기부터 가르치고 연습한 일상생활 습관이 자립의 기본을 이룹니다. 이번엔 참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 작업치료사협회 2014년 자료에 따르면 참여란 가정, 학교, 직장, 지역사회 등에서 발생하는 일상, 역할, 습관, 즉 삶의 상황에 참가하면서 활동이나 상황에 더 매료되고 적극적으로 상관하고 관여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계속 참여하다 보면 참여의 재미를 느끼고 더 많이 하게 된다는 경험을 저와 아들 역시 했습니다. 집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아이를 참여하게 만드는 것에 목표를 삼으시기를 권합니다. 제 아들은 생후 36개월에 전반적 발달장애가 의심된다는 진단을 받은 후 초등학교 4학년에 자폐성 장애로 장애인 등록을 하기까지 8년의 공백이 있었지만 치료와 교육의 초점은 항상 자폐성 장애에 두고 있었습니다. 의사소통이 거의 되지 않고 집착이나 강박 행동이 굉장히 많은 가운데 놀이치료와 작업치료를 받으면서도 일상생활을 바르게 잡기 위해 끊임없이 시도하고 노력했습니다. 8살 무렵까지 조금만 속상해도 구르고 소리 지르고 시키면 인사하기 정도 가능했을 뿐이라서 되지도 않을 아이 그만 잡으라, 또 불쌍한 아이 일 좀 그만 시켜라 라는 주변의 원성이 자자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절대 포기하지 않고 계속 집안일과 신변 처리에 참여시켰습니다. 아들은 친구들이나 다른 놀이에는 관심이 없고 소꿉놀이에 집착을 하다시피 몰두해서 미니 부엌과 온갖 소꿉놀이 장난감을 사줘서 한동안 잘 놀다가 아예 제 부엌으로 자기 놀이터를 옮겨버렸습니다. 그래서 싱크대 맨 아래쪽 큰 칸을 통째로 비워서 안전하게 꺼내고 놀 수 있는 물건들로 채워서 아들의 놀이 장소로 만들어줬습니다. 제가 설거지나 음식하는 중간중간 작게 참여도 시키고 놀고 난 후 직접 다 집어넣고 함께 정리하도록 했습니다. 부엌놀이 루틴이 만들어지고 단계도 점점 늘었습니다. 3살 무렵부터 아이가 할 수 있는 만큼 작은 일부터 요리에 참여하게 만들었더니 지금은 명절이면 녹두빈대 떡은 아들 몫이 될 만큼 요리를 아주 잘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어릴 때 소꿉놀이에서 출발하여 음식 만들기에 참여시킨 일이 쌓여서 집안일의 여러 루틴, 아까 루틴이 뭐라 그랬나요? 작은 단계로 이루어지고 기승전결 스토리가 있으며 반복되는 놀이와 생활의 일과라고 했지요. 그런 집안일의 여러 루틴이 만들어졌습니다. 요리하기에 이어서 빨래와 청소에도 참여시키고 자신이 할 일, 즉 고유 업무를 정해 꾸준히 하도록 칭찬하고 독려했습니다.
이것이 자립생활의 중요 요소인 식과 주의 기본을 이루었고, 일을 하며 듣는 칭찬과 자신도 가정에 무언가 기여를 한다는 생각이 자신감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평생 제가 밥을 차려줄 줄 알았던 아들이 이제 자신과 가족의 밥상을 차려주니 나중에 저와 헤어져도 큰 걱정 한 가지는 덜었습니다. 일상생활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생활을 이루는 3대 요소인 의식, 주, 영역에서 자녀의 장애의 특성과 정도에 따라 보편적 기준의 자기 관리 항목을 체크해보고 연령대별로 자신의 자녀에게 맞는 세부적 목표를 세워 실천합니다. 예를 들어서 하루 일과를 기상 시간부터 취침 시간까지 쪼개서 아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의 리스트를 만들고 작은 목표부터 한 가지씩 실천하고 서서히 더해갑니다. 자녀의 강점과 약점을 세세히 관찰하고 파악하여서 장점을 키우고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온 가족이 일관성 있게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모든 물건이 제자리에 있어야 하고 자신이 정한 규칙에 따라 움직이기 원하는 자폐성 장애의 특징을 가진 아들은 장난감이나 신발 정리, 빨래 개서 제자리에 갖다 놓기 등 그런 것들을 놀이처럼 좋아해서 아예 자신의 고유 업무가 되었습니다. 요즘도 퇴근 후에 빨래 바구니를 들고 다니면서 정리하는 일은 아들 몫이 되었고요. 가끔 제가 미리 해놓으면 도로 꺼집어내서 자기가 다시 집어넣기도 합니다. 이처럼 아이와 함께 할 수 있는 놀이 일과나 집안일을 즐겁게 반복하며 참여시키면서 생활 전반에 걸쳐서 스스로 할 수 있는 일들을 차차 늘려갑니다. 여기서 아들의 성인기 독립생활을 준비하면서 했던 활동 중에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성인이 되며 살 때 필요한 요소들을 정리해서 리스트를 만들고 한 가지씩 익혀가며 계속 연습했습니다. 거주편입니다. 스마트폰 알람을 설정해서 아침에 정해진 시간에 혼자 일어나고 취침하기, 또 개인 위생과 신변 처리 면에서는 세면, 샤워 시간 정해놓고 하기, 양치질 할 때는 치약의 적절한 양과 양치질 하는 시간을 정해놓고 하기, 면도할 때는 면도기도 직접 충전하게 하고요. 옷 입기 부분에 있어서는 세탁 시기 알아서 옷 갈아입기, 계절별, 날씨별 옷 선택 입기, 스마트폰 앱을 사용해서 날씨와 기온을 체크해서 옷 입기, 구멍 나거나 뜯어진 옷 관리하는 것, 또 밥 먹기 부분에 있어서는 식사 시간을 일정하게 편식하지 않도록 골고루 먹기, 기본 식사 예절로 쩝쩝거리거나 폭식, 과식하지 않도록 식판으로 미리 적당량 떠서 먹는 연습하기, 1인분 양이 얼마인지 가늠하기, 지나치게 늦게 먹거나 빨리 먹지 않도록 식사 속도도 연습하고 밥 먹고 나서 입 주변과 이 정돈, 그리고 입냄새 안 나도록 관리. 또 이동편에서는 저는 이동편을 날개달기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문자 그대로 아이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거죠. 버스나 지하철 같은 교통수단 이용하는 법 익히기, 장애인용 교통카드 충전 확인. 버스를 탈 때는 반드시 충전 금액이 충분히 들어있어야 하니까 이렇게 세부적으로 세세하게 관찰해서 아이가 곤란한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미리미리 연습해야 합니다. 지하철과 버스 이용 시 주의할 점으로 차 내에서나 기다릴 때 또 화장실 이용할 때 주의할 점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타는 순서나 빈 좌석 새치기 하지 않기, 서 있을 때 손잡이 잡고 잘 버티기, 생각보다 처음에 버스 태웠을 때 균형을 못 잡아서 온 사람들한테 치대고 하는 것 보고 저는 깜짝 놀랐거든요. 그래서 저는 반드시 이 부분은 연습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남의 폰이나 책을 들여다보지 않기, 또 교통카드 분실했을 때 대처 방법, 지하철과 버스 앱 이용해서 교육하고 지도와 표지판 읽기 연습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아이가 길을 잃었을 때 현재 자신의 위치를 알려줄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가는 곳마다 지표가 될 만한 장소의 사진을 찍어서 카톡이나 메시지로 알려주기, 이런 것은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 혹시라도 아이가 길을 잃었거나 할 때에 어디에 어느 시간에 있었다라는 것이 확실하게 알려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진 찍을 때는 정말 연습을 하고 많이 조심을 해야 될 부분이, 사진 찍을 때 지나가는 사람 나오지 않게 반드시 간판이나 사람 나오지 않게 찍을 수 있도록 그렇게 꼭 연습을 해야 됩니다. 신변 처리 기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발달장애를 가진 자녀라도 신체 연령에 따라 스스로 신변 처리를 하는 방법을 끊임없이 가르칩니다. 아들은 초등학교 입학 전 고무줄 달린 바지에서 지퍼 있는 바지로 업그레이드 시키는 연습을 1년 정도 했습니다. 여러 번 바지를 적시기도 했지만 차차 소변 마렵다는 몸의 신호를 인식하거나 표시를 하게 되었고, 초등학교 입학 후에는 큰 어려움 없이 지퍼 바지 입기에 적응하게 되었습니다. 때와 장소, 계절에 맞는 옷차림을 하는 연습은 30년째 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에는 스마트폰에서 날씨 정보를 찾아보며 우산을 준비하고 기온에 맞춰서 외투를 골라 입는 경지에 이르렀습니다. 의외로 많은 장애인이, 심지어 비장애인들 중에서도 어느 정도 더러우면 옷을 갈아입는지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속옷과 겉옷을 갈아입어야 하는 상태와 주기에 등에서도 자세하게 꾸준히 가르쳐줘야 합니다. 성인기에 복지관이나 회사를 다닐 때 자기관리 영역에서 매우 중요한 항목이 됩니다. 이처럼 어렸을 때부터 쌓인 습관이 모여서 자립생활의 기본을 이룹니다. 자, 이제 정말 어려운 부분인 사회적 자립 준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진로 결정 참 어려운 일입니다. 치료와 학교 적응에 너무 바쁘던 유치원, 초등학교 시절에는 생각하지도 못했던 부분이 아이의 미래입니다. 하지만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은 정말 빨리 지나갑니다. 미리미리 아이가 좋아하고 잘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렸을 때부터 계속 관찰합니다. 훗날 특기로, 직업으로, 여가생활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후 전공과나 발달장애인 대학, 발달장애인 대학이라는 것은 복지관 등의 발달장애인 성인기 프로그램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일반대학 장애인 전형, 또 일반 전형 등 우선과 차선으로 목표를 정해놓고 미래를 설계합니다. 상급 학교로 갈 경우 어디로 진학하느냐에 따라 취업 방향이 정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들은 유아기부터 소리에 민감하고 음악성이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교과에 리코더 수업이 있어 어렵게 시작한 리코더 레슨을 통해 춘천 고음악 페스티벌에서 장려상을 타고 초청 연주도 다녔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계속 배운 피아노에도 재능이 있어 고등학교 다닐 때는 쇼팽의 즉흥 환상곡까지 연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변에서는 음악대학에 보내면 어떻겠냐는 권유도 있었지만 스스로 연습을 하기 싫어하고 왜 이 연습을 해야 되는지 잘 모르는 아이에게 잘하는 일에 초점 맞춰서 음악대학이나 콘서버토리라고 하는 음악예술교육기관 등의 진학 희망은 깨끗이 접었습니다. 당사자 역시 음악학교에는 안 가겠다고 밝혔고요. 대신 대학을 가겠다고 했는데 장애인 전형이 있는 대학에서조차 학업을 할 역량도 정말 부족하고 대학교의 지원 역시 너무 빈약해서 과감히 복지관의 성인 프로그램인 발달장애인 대학으로 진학해서 4년 동안 즐겁게 맞춤형 교육을 받고 여가도 즐기며 사회 진입을 위한 준비까지 차근히 밟아갈 수 있었습니다. 중학교 들어가는 시점부터는 자신이나 부모가 미래에 대한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관찰하고 경험하고 정보를 찾아야 합니다. 직업을 갖고 싶다고 할 때
왜 일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계속 알려주고 자신이 결정할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당사자뿐 아니라 가족 안에서도 진로 계획과 목표를 함께 세우는 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진로 체험 프로그램에 부모와 자녀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직업 현장과 하는 일을 보고 체험하게 합니다. 서울시 교육청 자료에 의하면 학교 교육 현장에서는 특수교사와 통합교사가 협력하여 교육 정책 및 교육 과정을 바탕으로 장애 학생의 개별적 요구와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진로 직업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개별화 교육 계획에 장애 학생의 자기결정 의지가 반영된 진학 및 성인 생활을 준비를 위한 개별화 전환 교육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소속한 특수학급 선생님과 긴밀하게 소통하며 기회를 잡고 반드시 함께 만들어 가시기를 권유합니다. 자, 이제 의무교육이 끝나고 평생교육 이 항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학령기 이후에 가장 중요한 점은 매일 일정한 시간에 출근이나 등교하고 활동을 하다 퇴근이나 하교를 하는 일과성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개인의 특성과 의지에 맞게 일과성을 유지하면 됩니다. 일과성을 유지하기 위해 진학, 취업 혹은 평생교육 등의 방향을 설정해야 합니다. 장애인 복지관이나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등으로 개인별 지원 계획 세우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2015년에 발달장애인 권리 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이 시행되어 광역시별로 17개 발달장애인 지원센터가 생겨서 장애아동과 성인 발달장애인들에 대한 권리 보장, 복지 지원 및 가족 지원을 합니다. 이번에는 취업과 직업생활 유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인기 전환 준비 중 직업을 갖기 위한 준비가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하지만 모든 발달장애인 성인이 취업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 아들은 4년 동안 발달장애인 대학을 다니고 졸업한 후 취업을 하겠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지금 다니는 주식회사 베어베터에서 견학을 하고 인턴을 한 후 지원을 해서 배송직으로 주 5일 20시간 근무를 하는데 곧 5년 차인 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혈기왕성하고 돌아다니며 거리 구경하고 간식 사 먹고 외식도 하기를 취미로 하는 아들에게 가장 적합한 직업으로 여깁니다. 하지만 이렇게 차근차근 준비를 하고 연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직장 생활, 즉 사회생활에는 예측 불가능한 상황들이 너무 많아서 회사 측과 아주 많은 주변 분들이 도와주시고 지원해 주셨기 때문에 5년째 유지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벌써 3년간 근로지원인 파트너님과 함께 근무를 하고 있어서 어려운 상황을 잘 대처해 나갈 수 있습니다. 뒤집어 말하면 취업한 후에도 직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부모와 회사와 주변 분들의 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저희 아이는 생활 인지가 좋다는 얘기를 듣는데 어렸을 때부터 신변 처리나 생활에 필요한 기술들을 꾸준히 연습하고 스스로 할 수 있게 된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우리 아이는 고등학생이라 이미 늦은 게 아닐까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서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아침에 스스로 일어나는 일은 저희 아이에게는 불가능으로 여겨져서 몇 번을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 다시 시도해서 발달장애인 대학 다니는 4년 동안 계속 연습을 했더니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수도 없이 지각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수도 없이 지각을 했습니다. 옆에서 바라보는 제 속은 부글부글 끓다 못해서 시커멓게 타들어갔지만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혹시라도 이 강의 들으시면서 놓친 부분이 있다 싶으시면 지금부터 당장 시도해 보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지금이 가장 빠른 시간입니다. 그리고 천천히 하지만
분명히 발달하는 것이 발달장애의 특성이니까요. 경제생활, 즉 금전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독립생활에 있어서 경제적 독립이 정말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룹홈에 거주할 때도 일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이용료가 있으니 급여를 받는 당사자에게는 미리 알려주고 가족과 함께 의논하고 준비합니다. 가족과 함께 살 때도 생활비를 분담하거나 당사자 용돈을 충당하고 돈을 모아서 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계획을 세우고 적립을 하는 방법도 알려주고 지도합니다. 금전관리는 어렸을 때부터 시작해서 계속 연습해야 합니다. 직접 돈 쓰는 연습을 아주 많이 해야 합니다. 사람은 실패와 실수를 통해 성장하게 마련이고 대가를 치르는 만큼 결과도 풍성하다고 믿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매일 용돈을 주니까 잃어버리기도 하고 뺏기기도 하고 흘리기도 하고 참 그런 일이 부지기수였고 어떻게 써야 하는지 익히는데도 참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중학교 무렵 용돈 일기 쓰기도 계속했는데 정말 의미 없다 싶어서 중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3년 전 퇴근 후에 저녁과 간식 사 먹는 그 내역이 너무 궁금해서 제가 내역 일기 쓰기로 잘 유도를 했는데 그것을 시작으로 해서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들이 저녁을 뭘 사 먹는지, 간식을 무엇을 사 먹는지 이제는 알게 되어서 안심도 하고 또 좋은 습관도 붙었습니다. 참고로 한 달 급여 약 85만 원 중에서 매달 40만 원을 찾아서 저녁과 간식을 사 먹고 교통비로 씁니다. 매일 10,000원에서 12,000원 정도 기준으로 쓰는데 나름대로 규모의 경제를 터득해서 간식값으로 3,000원을 칼같이 맞춰서 매일 다른 종류로 사 먹는 정말 신공을 발휘합니다. 이 방법 역시 몇 년 걸려서 한 가지씩 짜 맞춰서 연습한 결과입니다. 이 방법 역시 몇 년 걸려 한 가지씩 짜 맞춰 연습한 결과입니다. 요즘은 카드 한 장으로 해결된다면서 처음부터 카드에 일정액을 넣어두고 쓰게 연습하는 분들도 있는데 실물인 현금으로 연습해서 돈의 가치를 충분히 알게 되었을 때 카드 쓰기로 전환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과정을 잘 다져놓으면 다양한 결과를 쉽게 얻을 수 있게 되더군요. 건강관리와 여가활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아이도 저처럼 어른이 되고 노인이 됩니다. 자연스럽게 생로병사를 겪는데 스스로 돌봄이 힘드니까 전반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합니다. 사춘기를 지나고 초기 성인기에 진입하면서 체중이 갑자기 느는 발달장애인들이 많습니다. 감정 기복이나 도전 행동을 다스리기 위해서 복용하게 되는 약의 영향도 있고 가족이나 자신이 인지하지 못한 채 우울증을 겪는 경우도 많은데 식욕을 조절하지 못하거나 뚜렷하게 밝혀지지 않은 다양한 이유가 있습니다. 영양 균형을 맞춰 건강하게 먹는 법도 알려주고 나이가 들면서 편식이 지나치게 심해지지 않도록 골고루 먹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역시 규칙적인 운동과 주기적인 건강검진입니다. 규칙적인 운동 습관을 만들기 위해 동네 헬스클럽에 등록해 운동도 해보고 함께 걷기와 계단 오르기 등 여러 가지 시도를 해봤는데 정말 생각처럼 쉽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실내 바이크를 가장 좋아해서 매일 40분씩 일주일에 5번 이상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바이크 탈 때 보면 나름대로 스트레스 확 풀면서 어떤 때는 소리도 지르고 되게 기분 좋게 웃기도 해서 정말 성공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회사에 다니기 전에는 3개월에 한 번씩 정도 동네 내과에서 혈액 검사를 해서 기록을 남겼습니다. 이제는 계절성 알러지가 심해지거나 아픈 곳이 생기면 혼자 이비인후과에 가서 치료도 받습니다. 하지만 의사소통의 어려움은 여전히 정말 많이 남아있어서 부모나 지원인이 세세히 살피는 일이 꼭 필요합니다. 개인별 건강정보 프로파일을 만들어 장애로 인한 행동 특성 및 치료 기록,
복용약물, 각종 검사 기록 등 건강 정보를 문서로 남깁니다. 제 아들은 중2부터 뇌전증 약을 복용하고 고2 때부터는 정신과 약을 복용하기 시작했는데 3, 4주에 한 번씩 주치의를 만나 상담을 하고 약 처방을 받아서 복용합니다. 자신이 먹는 약 이름과 무슨 작용을 하는지도 알려주고 약이 증감될 때마다 프로파일에 기록을 해둡니다. 요즘은 스마트폰 메모 앱이 정말 좋은 것들이 많아서 처방 전 사진을 찍어서 날짜를 기록해 놓으면 관리하기가 편합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아이도 몸과 마음이 성장하며 이해력이 늘고 치료 환경과 의사들의 대처 방법이 좋아지면서 불가능해 보였던 치료가 가능해지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리스트를 만들어 놓으시고 수시로 시도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당부하지만 힘드시더라도 치과 치료를 소홀히 하시면 몰아서 정말 큰 돈을 쓰고 고생을 하게 됩니다. 도저히 안 되는 경우에는 전신마취로 진행하는 방법도 있으니 장애인 치과에 문의하셔서 시기를 놓치지 않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가 활동으로 부모회에서 운영하는 자조그룹에서 2주에 한 번 참여하고 매주 교회 청년부에 출석해서 예배를 드리고 교류를 합니다. 따로 좋아하는 스포츠도 없고 팀 스포츠는 룰이 너무 복잡해서 흥미가 전혀 없습니다. 아빠가 하는 사회인 야구팀에도 몇 년 데리고 다녔으나 경기나 참여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대신에 아빠 선후배들에게 사랑을 듬뿍 받고 회식 때는 돼지갈비 실컷 먹었습니다. 복지관이나 회사에서 하는 프로그램 등에 참석했지만 그때뿐이었는데 최근 들어 자신의 취미라고 당당히 공개하는 항목이 생겼습니다. 홍대 입구, 이대 입구, 망원시장, 강남역 등 근처에서 돌아다니며 구경을 하다가 먹고 싶은 거 사 먹고 오는 일이라 합니다. 이름 붙여서 도시 산책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시간이 남아도 피아노 뚜껑 한번 열어 두드리는 일이 전혀 없습니다. 아이에게 피아노를 가르칠 때 마음이 울적하면 피아노 치며 좋아하는 노래를 부르는 게 취미가 될 것이다 라는 엄마의 계획과는 완전히 어긋난 거지요. 하지만 가끔씩 제가 부탁해서 피아노를 칠 때면 실력은 그대로 남아 있어서 아들이 퇴직하고 나면 자신이 모은 돈으로 레슨도 받고 연주 봉사도 하면서 또 할 일을 찾을 수 있겠구나 하는 뿌듯함도 느낍니다. 물론 아들이 하고 싶어 할 때요. 저희 아들뿐만 아니라 자신이 좋아하는 여가 활동을 찾아 혼자 할 수 있기까지에도 지원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회 또는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자조그룹을 찾아보시거나 취미를 위한 동아리 활동 등 주변에서 많이 물어보고 많이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심리지원과 사회성 기술, 지역사회 적응 기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소통과 사회성에 한계가 있다 보니 사춘기부터 심리적으로 어려움이 점점 커지고 행동으로 나타나는 경우를 주변에서 너무 많이 봅니다. 장애가 심한 사람들 중에서 우울함으로 인한 도전 행동도 많이 보인다고 합니다. 아들은 저나트륨 혈증 증상을 보일 정도로 물을 많이 마시는 습관과 손이나 몸을 너무 오래 씻는 강박 행동으로 자급치료사와 상담 전문가의 상담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도저히 고쳐지지 않아서 주변에 수소문해서 전문가를 찾았습니다. 혼자서 혹은 가정에서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을 때는 망설이지 말고 전문가의 지원을 받으시도록 권합니다. 사회성 기술은 성인이 되어서 직장 생활과 자조그룹 활동을 하면서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유년기에 사회성 그룹을 만들어서 치료를 할 때보다 오히려 사회에 들어가서 활동을 하면서 더 좋아지는 모습을 보입니다. 특히 성인들에게는 자조그룹 활동을 꼭 하시도록 부모회 등을 통해서 찾아보시기를 권합니다. 이제 정말 중요한 스스로 권리 찾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발달장애인의 정보 접근권 보장을 위해 장애인 차별금지법, 누워서 읽는 복지용어, 나는 직장인이다, 코로나19에 관한 안내,
요리책, 소설책 등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쉬운 언어를 사용한 책들, 문서, 안내문들이 시중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당사자가 읽을 수 있도록 제공해 주시고 보충 설명을 해 주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때때로 사회적 이슈가 되는 뉴스를 보면서 풀어서 설명을 해주기도 합니다. 발달장애인들에게는 추상적이거나 막연하지 않은 정확하고 이해하기 쉬운 언어가 필요합니다. 자신의 인권에 대해 교육하고 법과 정책, 선거 홍보, 투표 등 알 권리에 대해 교육하고 참여합니다. 자신의 선택지에 대해 정확히 알려주고 선택할 수 있도록 계속 연습합니다. 몇 번 투표 경험이 생기니 어느 선거든지 스스로 후보를 선택해 국민의 권리를 아들은 행사하게 되었습니다. 부모로부터의 독립 항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주거 형태, 연애, 그리고 결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영역은 제게도 아직 그림이 잘 잡히지 않아서 준비 과정에 있습니다. 제일 먼저 누구와 어떻게 살 것인지 당사자의 의견을 존중해 설계합니다. 저희 아들은 절대로 시설에 가지 않겠다고 주장하며 가족과 끝까지 함께 살 거라고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저희 가족은 아들이 시설이라는 단어를 아는 것 보고 정말 놀랐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시설이 어떤 곳인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에 자신의 뜻대로 사람이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자각을 조금 하는 듯 합니다. 그래도 부모를 떠나서 독립할 생각은 전혀 없어 보이기 때문에 아들에게 부모의 사후 피치 못할 독립주거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는데 정말 싫어합니다. 그래서 공동거주홈에도 데려가서 친구들이 사는 것도 보여주고 계속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결혼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께서는 불쌍하다, 장가도 못 가고 라고 슬퍼하시는데 아직 아들은 결혼과 배우자의 의미를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여자친구가 있으면 좋겠냐고 물어보면 그냥요 라고 대답하고요. 장가가지 않고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 동생과 영원히 지금의 아파트에서 살고 싶다는 얘기만 강조합니다. 그래도 결혼에 대해서 가끔 가볍게 심도 있게 얘기하고 의견을 듣는 중인데 아직은 계획이나 의지가 별로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당사자에게 맞는 성교육은 계속해야 합니다. 잘 모르시면 성교육 전문기관에 문의해 보시면 안내해 주실 겁니다. 서울 지역에서는 해바라기 센터, 탁틴 네일, 청소년 성문화센터 등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부모 사후의 자립 준비에 대해서 또 후견인이나 지원인 항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항목은 따로 한국자폐인사랑협회의 신탁의사결정지원센터로 문의하시면 전문적인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모의 사후에 누가 지원할 것인가에 대해 비장애 형제자매가 있는 경우에는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자주 만들고 관련 정보를 형제자매에게 제공하고 의논하시기를 추천합니다. 비장애 형제자매의 자조 커뮤니티인 나는이 책 출간과 외부 강의, 프로그램 등을 통해 활동하고 있으니 연락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강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진 아들과 비장애 딸을 양육하며 저는 몇 가지 대원칙을 만들어 실천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먼저 한 번 말해서 못 알아들으면 100번, 100번에서 안 되면 1000번, 10,000번 하자. 난관에 부딪히면 쪼개고 쪼개서 더 쉽게 만들어서 시도하자. 내가 아닌 아이의 삶에 내가 지원하는 것이고 있는 대로의 아이를 바라보자. 장애를 넘어 사랑하는 내 아이임을 기억하자. 나 혼자 다 해낼 수는 없다. 사람이 재산이니 아이와 나를 지원해줄 사람을 많이 만들자.
또 마지막으로 정보가 생명이다. 하지만 사회 적응과 자립은 너무 힘들다는 사실을 꼭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쳐 아이는 자신의 속도대로 어른이 되어 갑니다. 끝없이 기다리고 격려하면서 함께 고비를 넘어갑시다. 갈 길은 멀고 할 일은 참 많습니다. 새로운 길을 열 때마다 엄청난 고통이 따라오지만 그만큼의 가치는 충분합니다. 작은 목표를 세우고 한 번 시도해서 안 되면 일단 넘어갔다가 다시 도전하기를 계속합니다. 할 수 없는 일을 목표 삼기보다 할 수 있는 일에 초점을 맞추어서 한 가지씩 이루어내는 것이 아이의 자존감을 키우는데 크게 도움이 됩니다. 시간은 기대하지도 못했던 놀라운 변화와 기쁨을 안겨주기도 합니다. 이렇게 아이와 평화를 찾으면서 여행을 하다가 언젠가는 우리가 헤어질 그날 웃으면서 인사하기를 기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의 경중도에 관계없이 될 수 있는 한 많은 정보를 모으고 직접 가서 알아봅시다. 혼자서는 절대 할 수 없으니 부모회, 장애옹호단체, 전문가 등의 공동의 노력으로 힘을 합쳐서 세상을 바꿔 갑시다.